2025년 안전 세미나에 와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단체장님들과 한인분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재외동포 분들의 안전 제고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안전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안전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마약에 관련해서 했었죠. 마약이 많이 그 문제가 생기고 마약으로 인해서 뭐 다운타운의 범죄가 높아지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약 관련해서 했었고, 올해는 저희가 이제 그 가장 많이 저희 공간에 지금 그렇죠, 넘기고 그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요번에는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지금 총영사관에 실질적으로 접수된 거는 한 3,4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짧은 시간에 3,400 정도 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전화를 받으신 분들은 거의 한 1,000건 이상, 뭐 더 이상 될 수도 있고요.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저희 그 관련해서 많은 전화를 받고 있고, 보이스피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그 지금은 우리 사건 사고를 하면 자동차 사고가 될 수 있고 내가 육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 사이버상, 전화상, 유선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피해들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사이버 안전에 대해서 안전 세미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이버 상의 보안 관련해서 우리 그 보안 전문가 김찬호 군을 모시고, 보안 전문가를 모시고 사이버상, 예를 들어서 뭐 그 인터넷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저희가 그 첫 파트를 그 설명을 한번 세미나를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그 가장 핫하죠. 저희 총사관에 가장 많이 전화가 많이 오고 피해를 입고 있는 보이스 피싱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 해외 안전 담당, 그 사건 사고 담당 조담비 실무관이 나와서 그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그 총사관 안전 세미나는 안전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육적인 면도 추구하는데요. 올해는 이제 가장 우리 그 심심한 아침에 일어나고, 그죠? 자기 전에 가장 뭐죠? 핸드폰 이렇게 보고 쓰시. 요즘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유튜브가 유행했다 그러면 지금은 쇼츠라 그래가지고 짧은 동영상 유행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짧은 동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그 뇌가 망가진 케이스들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비단 아이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금은 핸드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과 치매에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를, 그 최정 원장님 모시고 전문가를 모시고 그 세 파트로 나눠서 저희가 그 올해는 안전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우리 그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보안 전문가 김찬호 전문가를 모시고 사이버 보안에서 진행할 텐데요. 아주 나오실 때 큰 박수를 좀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안 엔지니어 김찬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이버 보안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그 전에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이 많이 서툴러요. 그래서 쉬운 말 사용하고 영어를 조금 섞어 써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너무 잘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에서 일한 지는 한 4년 돼가고 있고요. 지금은 LCS&W라는 기관에서 사이버 시큐리티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민변호, 테라피랑 로우 인컴 아파트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더 많은 서비스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내용은 보안 의식의 중요성, 그리고 가장 흔한 사이버 공격들이 뭔지, 그리고 사이버 공격 예방 방법과 핵심을 마지막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안 인식이 중요한 이유. 보안 인식을 영어로 통역하면 Security Awareness Training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에서는 Security Awareness Training 아니면 보안 인식 교육을 직원한테 요구를 자주 해요. 우리도 요구하고요. 그 이유는 사람이 제일 속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보안 사고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실수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 차트는 Verizon 죄송합니다. 이 차트는 Verizon 2025년 DBIR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실제 보안 사고와 데이터 유출을 분석합니다. 이 보고서는 기업 상대로 나온 거라 밑에 두 줄은 오늘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보시면 기업 해킹 당할 때도 60%가 사람 실수로 해킹이 당합니다. 여기 보시면 60% of breaches involve the human element.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무리 사이버 기술이 있어도 사람이 보안 사고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보안 의식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흔한 사이버 공격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피싱이고요. 피싱은 아마 자주 보시고 많이 아실 겁니다. 벌써 이메일로도 오고 문자로도 오고 전화 보이스 피싱으로도 많이 오죠. 피싱은 사용자를 속여서 정보를 빼내려고 해요. 그래서 의심을 하시고 확인을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다음은 시스템 취약점 공격이에요. 이거는 컴퓨터나 핸드폰을 자주 업데이트를 안 할 때 허점을 이용해서 접근을 시도하는 공격이에요. 이번 차트를 보시면 해커들이 시스템에 침투하는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공격은 취약점 공격이에요. 여기 있어요. 이게 영어로 exploitation of vulnerabilities라고 써 있는데 이게 취약점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 차트도 기업 상대로 나온 거라 일상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일상에서는 피싱이 여기 밑에 있죠? 피싱 그리고 credential abuse 이걸 말하는 거는 비밀번호와 계정 방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공격인데요. 이거는 계정 훔치는 공격이라서 훔치는 방법은 많은데 약한 비밀번호를 쓸 때 아니면 MFA를 안 쓸 때가 가장 훔치기 쉬워요. 그래서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쓰면 안 되고요. 마지막 공격은 랜섬웨어인데요. 랜섬웨어도 많이 아실 거예요. 들어보시고 파일을 잠그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랜섬웨어는 해커가 이미 시스템을 들어온 이후에 발생하는 공격이라서 이 차트는 없고요. 하지만 중요한 주제라 예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는 주로 기업에서 발생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랜섬웨어는 컴퓨터랑 파일을 잠그고 돈을 요구해요. 돈을 줘도 해커들이 파일을 다시 열어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백업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에만 저장하시지 마시고 가능한 건 다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 드라이브를 쓰던지 아니면 원드라이브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는. 그래서 중요한 문서들 아니면 영상이든지 사진이든지 업로드하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약한 비밀번호 예방을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비밀번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계정을 어떻게 지키는지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은행 계정이거나 아니면 이메일이든지 아니면 또 중요한 계정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4가지 팁이 있지만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팁은 두 개를 고르자면 첫 번째는 MFA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중 인증. MFA를 이미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계정에 로그인을 할 때 문자로 코드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MFA입니다. 하지만 문자보다 더 안전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Google Authenticator 같은 어플을 쓰는 거예요. 여기 위쪽 사진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숫자가 6자리 있고 이 숫자가 30초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MFA를 쓰면 비밀번호를 먼저 입력한 다음에 Google Authenticator에 나오는 그 숫자 또 입력해야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연구 결과
MFA를 사용 시 계정 해킹 가능성이 99.9%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계정에 꼭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요. 다음으로 추천하는 예방 팁은 비밀번호 관리자 또는 패스워드 매니저인데요. 패스워드 매니저를 추천하는 이유는 각 계정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해커가 비밀번호 하나를 알아내면 비밀번호로 모든 계정을 접근하려고 해요. 그래서 같은 계정에 다른 계정에 같은 비밀번호를 쓰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해커들이. 또한 비밀번호는 최소 12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아서 패스워드 매니저가 각 계정에 강력하고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 밑에 사진을 보시면 구글에 나온 패스워드 매니저인데요. 아마 써보실 수도 있어요. 원래 구글에 어디 계정을 들어갈 때 로그인할 때 여기 위에 떠요. Do you want to save your password? or 이 패스워드 저장하고 싶냐? 그게 있는데 그게 제일 쉬운 패스워드 매니저예요. 그래서 추천하는 건 그거를 쓰는 건데 저장한 다음에 다시 로그인하면 여기 패스워드도 다 저장돼 있어가지고 쉽게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패스워드를 사용해도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쓰는 거는 Bitwarden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구글 패스워드 매니저보다 조금 더 안전해가지고 그것도 추천을 하는데 그거는 다른 어플인데 공짜예요. 그래서 핸드폰에도 있고 컴퓨터에도 있고 같이 싱크를 해주는데 그래서 MFA까지 해주니까 그걸 추천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MFA랑 비밀번호 관리자 사용하시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영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패스워드 매니저는 비밀번호가 하나뿐인데 해킹 당하면 어떻게 하냐? MFA를 쓰면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방어를 하면 되고요. 이 차트는 연도별 상위 20개 비밀번호 순위인데요. 이 슬라이드는 재미로 올렸습니다. 이 비밀번호들은 데이터 유출에서 나온 건데요. 2024년은 1위 패스워드가 1, 2, 3, 4, 5, 6이었어요. 그리고 2등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쉽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비밀번호를 쓰시면 바로 바꾸세요. 제 취약점 예방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 취약점 예방도 기업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라 오늘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컴퓨터나 핸드폰이 업데이트할 때 새로운 기능을 생각하는데 기능뿐만 아니라 보안 패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45만 개 이상의 새로운 악성 코드가 등장하는데요. 새로운 취약점을 예방하시려면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무엇을 업데이트해야 되나 알려드릴 건데 이제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쓰시던지 아니면 맥북을 쓰시던지 그거를 업데이트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태블릿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어플까지 다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거는 브라우저, 크롬 쓰시던지, 에지 쓰시던지, 파이어폭스도 다 업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피싱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피싱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결국 행동 방식은 비슷해요. 그래서 사용자를 속여서 민감한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대응할 때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메일 피싱, 스미싱은 문자로 하는 피싱, 그리고 피싱
보이스 피싱인데요. 스피어 피싱은 기업에서 좀 더 많이 하는데 개인을 노려서 속이는 거예요. 뭐 대표를 노리든지 아니면 이사를 노리든지 그 높은 사람들을 노리는 건데요. 이제 대응 방법을 들어가겠습니다. 피싱 대응 방법을 네 가지 쉬운 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는 확인이에요. 이메일, 문자, 전화 통화를 받았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걸 예상했나? 이걸 내가 예상했나? 발신자, 문법, 그리고 급하게 행동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잘 확인하세요. 2단계도 확인이에요. 이번에는 이메일 아니면 문자가 올 때 무조건 링크가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링크를 확인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2단계에서는 첨부 파일도 특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3단계도 확인이에요. 쉽죠, 이렇게. 무언가 여전히 이상하다면 본능을 믿으세요. 응답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발신자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영사관에서 전화가 와서 어떤 요구를 해요. 바로 행동하시지 말고 일단 끊고 영사관 사이트 들어가서 전화 한번 찾아봐서 다시 전화해보세요. 4단계는 조심하는 겁니다.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도 조심하세요. 의심스러우면 버리는 게 가장 안전할 수도 있어요. 이제 실제 피싱 사례 한번 볼 건데요. 제목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Urgent, reset your account password immediately. 이렇게 써 있는데 제목에서 urgent 또는 긴급이라는 단어와 링크까지 보이죠? 여기 링크는 여기 있어요. 공격자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속여서 빨리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고 먼저 발신자가 진짜인지 확인하세요. 여기 더 자세히 보면 주소를 보시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한 번도 안 들어본 사이트가 있어요. secureitalerts.com 라고 써 있는데 이런 걸 좀 확인하시면 피싱인 걸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링크 확인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마우스를 올리면 어디로 연결되는지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사진을 보면 마우스를 여기 위에 올려놨는데 원래 여기 써있는 거는 treetopsecurity.com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 evil.com이 나왔어요. 그래서 evil.com은 가면 안 되죠. 그래서 파란색 글씨라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모바일 태블릿에서도 링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밑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 링크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시고 근데 여기는 실수로 클릭할 수 있으니 좀 조심하세요. 여기서 다음은 링크 확인하는 예시입니다. 여기서 아마존 이메일이 왔죠? 아마존 이메일인데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겠어요. 여기 아마존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으면 If you do not update your account within 24 hours, you will officially permanently disabled. It will be officially permanently disabled. 이렇게 써 있는데 공격자는 급하다는 느낌을 줘서 행동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을 준다고 하죠. 근데 아마존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이메일도 아마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한 xml.tmxl.info라고 써 있는데 여기 아마존이 써 있어야 되죠. 아마존 같은 주소가 써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 거는 지금 업데이트 버튼 여기 update now를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 링크를 확인하면 다른 주소가 나와요. 여기서 redirect.com도 있는데 거기서 amazon.com 같은 주소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씩 알아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링크는 이메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문자에도 있죠. 그래서 이건 FedEx라고 주장하는 문자인데요.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FedEx에서 택배가 올 거라 예상했나요? 아니면 문자로 알림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사이트 이름도 이상하죠. 원래 FedEx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또 이상한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시고 전화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급하게 전화가 걸어오고 확신이 없다면 전화를 끊고 공식 번호로 다시 걸어서 확인을 하세요. 이제 핵심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기 세 가지만 핵심을 정리하고 기억해 두시면 첫 번째는 피싱 예방 방법,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기억해 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MFA 사용하기. MFA는 구글 어텐티케이를 쓰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관리자, 제가 말씀했던 Bitwarden 아니면 구글 패스워드 매니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끝이라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제가 질문했어요. 예. 문제 질문이 아니고 제가 어느 상황에서 들었던 예가 전화기를 가지고 어디 가서 차지를 시키는데 네. 내 인포메이션이 다 나간다, 그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 가기 위해서 검색대를 나가는데, GT 검색대 나가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랜덤이다 해가지고 내 가방을 주래요. 그래서 가방을 줬는데 이상 없다. What's wrong 했더만은 전화기를 달래요. 전화기를 닫는데 전화기를 한 바꿀 동안 다시 이렇게 보니까 다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를 줘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공항에서도 이렇게 전화기 가지고 몇 초 안에 정보를 다 빼간다, 그 이야기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대로 제가 지금까지 마음이 약간 찝찝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가, 두 가지. 전화기로 차지를 할 때, 공항에서 차지를 할 때에 인포메이션이 나간다, 아니면 전화를 줬는데도 몇 초 안에 이 인포메이션 다 빼갈 수 있나. 예, 그럼 공항에서 차지를 하는데 빼갈 수는 없고요. 무슨 해커들이 만든 차지기를 쓰면 그럴 수 있지만 그리고 이상한 와이파이를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들어가실 때 무슨 커피숍이나 공항이든지 거기 이상한 와이파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는 와이파이를 들어간 건지 그걸 좀 확인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TSA한테 말하는 거죠. TSA가 정보를 빼냈다. 그러면 안 되죠. TSA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할 것 같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정보를 인터넷이나 다른 데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런 정보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제가 핵심 요약 잘하죠? 비밀번호는 쉽게 하시면 안 돼요. 1, 2, 3, 4, 5. 저 보면서 조금 저도 필요 없는 그 간단한 사이트들은 비밀번호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가서 좀 비밀번호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조계성 회장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사가 난 적은 있어요. 이제 공항에서 컨센트를 조작해가지고 거기다 꽂으면 정보가 나갈 수 있게. 근데 사실은 그건 아주 드문 케이스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공항에서 CCTV가 있기 때문에 관찰을 하는데, 근데 그 말고도 이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충전선을 썼을 때 충전선 끝에 칩 같은 걸 심어서 그 충전선으로 충전을 했을 때는 정보가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구매하실 때도 좀 검증된 것들을 사용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사이버 보안에 해주신 전문가께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저희 총사관에 접수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조담비 신부관이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주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사건 사고로 담당하고 있는 조담비 실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스피싱 예방 세미나로 모두를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드릴 사항 한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 전화를 직접 받으셨거나 아닌 주변인들에게 피해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맞아요. 요즘 영사관에도 불티나게 전화 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전화 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보이스피싱 전화입니다. 다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시면 당황하시거나 패닉하셔서 오늘을 기준으로 사실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식별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이란 무엇일까요? 네, 말 그대로 보이스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탈취하는 사기 범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전화 사기, 간단한 이런 사기 같지만 훨씬 더 요즘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를 조작하거나 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하고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서 피해자가 스스로 거짓 개인정보를 말하거나 금전을 송금하게 만드는 그런 범죄입니다. 즉, 이 의미는 누군가가 억지로 이렇게 뺏는 그런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가 넘기고 조종하는 심리 조작 범죄입니다. 대부분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전화 한 통이 큰 피해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이 매우 위험합니다. 네, 그러면 보이스피싱의 발생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긴급 상황을 연출합니다. 네, 보이스피싱범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가 지금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여권이 위조됐으니까 지금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마약 및 대포 통장이 연루되어서 지금 당장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딱 들으셨을 때 뭔가 당황하고 불안해할 만한 상황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지금 바로 조치해야 된다고 막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황하게 되면 냉정한 판단이 스스로가 잘 안 서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범들은 주로 이걸 노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보통 비밀 유지를 요구하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보이스피싱범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절대 가족에게 말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지 말고 지금 당장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두 문장이 보이스피싱범들의 시그니처 멘트입니다. 실제 공공기관은 절대 비밀을 강요하지도 않고 전화를 끊지도 말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기관 사칭, 각종 기관 사칭을 합니다. 영사관, 한국경찰, 검찰, 국세청, 소셜 세큐리티 오피스, IRS까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기관 상관없이 사칭하지 않는 기관이 없을 정도로 많은 기관을 사칭하고 있는데 전화할 때 직급, 부서, 배경음, 말투까지 아주 전문적으로 흉내내면서 이 전화가 진짜이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합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칭이 아니라 발신자 번호도 공식 기관 번호로 조작하기 때문에 더욱더 보이스피싱범들은 전화를 끊지 않고 전화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조작된 전화번호로 다시 피해자가 전화를 걸게 된다면 저희가 전화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범들의 그 계획들이 모두 탄로나기 때문에 최대한 전화는 끊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가짜 조사 절차나 보통 전화 연결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바로 전화 끊지 마시고 한국 경찰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깁니다. 이때 실제 검사나 경찰처럼 말투, 배경, 소음,
뭐 부서명까지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인데요. 피해자가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전화가 길어질수록 피해 가능성도 커지고 요즘엔 목소리도 녹음해서 그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이 단계에서 최대한 빨리 전화는 끊으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보이스피싱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뒤에 사진들 보이시죠? 실제로 저희 영사관에 피해 민원인으로 오신 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셔서 가지고 오신 서류들입니다. 더욱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민원인분들이 제공해 주신 서류들이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다 똑같은 서류들이 아니라 그 민원인들의 뭐 각종 생년월일, 이름, 성별 모든 것들이 써져 있는 그런 문서들이었고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여권 반납, 그리고 사건 수사 금지 공개, 그리고 뭐 실제로 그분이 마약에 연루되었다는 그런 사진까지 포함시켜서 이분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민원인이 방문하셨을 때는 본인이 이런 서류들을 보시고 다른 건 얘기해주지 않으시면서 본인이 지금 행정제재가 걸려 있어서 외교부에서 지금 여권을 반납하라고 했다고 저희 영사관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는 이런 게 처음 있는 경우여서 의아해하면서 이 여권을 반납하겠다고 공문을 외교부에 보냈더니 외교부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이 여권 공문 저희가 보낸 거 아니니까 빨리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너무 당황해서 이분께 다시 전화드려가지고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처음부터 알려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이 서류들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동안 보이스피싱에 계속 시달리고 계셨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범들은 아주 로고나 이런 대한민국 로고나 웹사이트도 아주 치밀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서 민원인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서부 지역에서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영사관 또는 공공기관 사칭입니다. 네, 다음 실제 사례인데요. 보통 보이스피싱범들은 경찰청이나 경찰청을 사칭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국 검찰로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건에 연루되셨습니다. 안전 계좌로 지금 송금하셔야 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인데요. 그렇게 통제된 상태에서 계좌 이체까지 이어집니다. 저희가 실제로 영사관 김땡땡 영사님이 전화를 받으신 내용이 있는데요. 절대 전 김현서 영사님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김땡땡 영사님께서 받으신 전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전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다시 한 번만요. 어디서 전화하셨다고요? 여기 워싱턴 대상로 김정현 사무관입니다. 아, 그래. 아까 좀 잘 안 들려가지고요. 그래서 잠깐 예, 다시 한 번만 아까 설명한 거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선생님 앞으로 한국 법원에서 중요한 서류가 왔는데요. 선생님이 직접 확인해야 되는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보낸 것은 서울지방법원이고 서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연락하도록 되어 있고요. 서류 확인은 워싱턴 내방을 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지금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세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일단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 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혹시 두 번째 거 이거 한 번만 눌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바로 검찰로 연결해 준다고 다시 전화가 하나 더 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맞으시죠? 물어본 거 아닙니까? 네. 죄송한데 지금 제가 손님이 안 계셔가지고 통화를 못할 것 같아. 1시간만 있다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한번 들어오세요. 어디 지금 사건이고 손님이고
기획으로 저희가 네 제가 뭐 조사 받을 건데 지금 제가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네. 네, 이렇게 끊었어요. 네, 보이스피싱범이 워싱턴 대사관 이정현 사무관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존재할 법한 그런 직급을 말하면서 당장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아까 보이스피싱범이 말하는 그 아까 중간에 끊기긴 했는데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까 이런 보신 서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한국 서울지방법원에서 공문이 왔으니까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화 끊지 말고 제가 안내 드릴게요. 라고 전화 끊지 않고 이렇게 전화를 끊지 않게 유도하는데요. 또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들으신 것처럼 무작정 화를 내서 별게 아닌데 지금 잠깐 있다가 다시 전화하겠다고 한 건데 무작정 막 화를 내서 민원인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도 그들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저희 보이스피싱범이 저희는 유도했는지 어떻게 유도하는지 파악하려고 일부러 전화를 끊지 않고 들어갔지만 실제로 영사님이 당하신 게 아닙니다.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실제로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전화를 받게 되신다면 전화를 바로 끊고 공식 기관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식 기관에 영사관이나 혹은 뭐 공식 기관에 다시 전화 와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이스피싱의 첫 번째 목적은 전화를 오래 유지해서 심리적 통제를 막는 겁니다. 네, 다음 아까 담당자분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요즘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문자로 보내는 사기 링크입니다. 요즘은 한국 이런 보이스피싱 이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기가 이루어지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문자 스캠이 정말 많이 돌고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받은 문자를 지금 첨부해 놓은 건데요. 구투고를 사칭해서 미납 통행료가 있다고 알리거나 법원 출석 요구 문자를 보내거나 택배 배송에 문제가 있다면서 확인하라고 하거나 아까 페덱스 보셨죠? 그리고 IRS에서 세금 문제가 있다면서 링크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뭐 공식 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문자 안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링크가 뭐 겉으로 봤을 땐 HTTPS로 시작해서 정상 사이트처럼은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조작된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바로 앞상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희 공식 기관은 문자로 체포영장, 세금 체납, 벌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고요. 그 어떤 경우에도 문자 링크는 절대 클릭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문자 스캠은 거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보이스피싱의 주의점, 영사관, 경찰, IRS 등 어떤 기관도 다음 행동은 하지 않는데요. 강제로 전화를 끊지 말라고 요구 안 하고 체포영장을 전화로 통보하지도 않고요. 개인정보를 전화로 요구하지 않고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전화 들으신 것처럼 다른 기관, 검찰이나 다른 기관으로 전화를 왔다 갔다 하면 전화를 연결시키지도 않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영사관으로 요즘에 보이스피싱 영사관으로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 아니 방금 영사관으로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이게 보이스피싱일 수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발신 번호는 100% 조작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영사관 번호, IRS 번호 그대로 복제할 수 있고요. 따라서 발신 번호는 절대 쉽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클릭은 절대 조심하시고 의심이 만약에 내가 이게 진짜 나한테 연루되어 있는 문제인가 라고 싶으시면 문자에 있는 전화나 링크 말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번호를 찾아서 직접 전화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모르는 번호, 국제번호, 기관 사칭 문구, 체포영장, 세금 체납 등 급하게 몰아붙이는 멘트는 일단 의심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전화는 끊으시면 돼요.
첫 번째 목표는 아까처럼 전화를 오래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압박하거나 불안하게 만들면 즉시 끊고 스스로 판단할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한데라고 생각이 드시면 공식 번호를 다시 한번 찾으셔서 연락하시면 정확한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공유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대부분 영사관에 오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지금 아무도 몰래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부분들이 가족 혹은 지인에게 알리지 않아서 피해가 더욱더 커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인들에게 알리기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긴 할 텐데 그래도 내가 당황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옆에서 말해줄 수 있으니 공유만 해도 피해 예방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는 가족이나 지인들은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피해를 당하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혹시라도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다면 빠른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주지, 본인이 거주하시는데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미국에서도 사기, 신분 도용의 범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 신고를 하면 폴리스 리포트 넘버가 주어지는데요. 이 기록이 나중에 은행, 보험사, 공공기관 피해 설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증빙 서류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네, 또한 본인 정보가 도용됐거나 계좌 신분이 악용됐을 경우 이전에 보이스피싱 신고가 있었다는 공식 기록이 있어야 보호 조치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면 아무것도 그냥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신고 기록 자체가 나중에 본인 정보 대비용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FCC, 미 연방통신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중 많은 유형이 발신번호 조작, 국제전화 위장, 로보콜을 이용합니다. 이런 통신기반 범죄는 FCC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FCC에 신고해 주시면 조작된 전화번호, 발신 패턴을 분석해 주고요. 동일한 발신 번호는 차단 조치하고 다른 연방기관에 공유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피해 예방에 아주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한국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한국 경찰에 왜 신고를 해야 하나 싶겠지만 한국 기관을 사칭하는 지금 범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찰도 중요하고요. 한국 경찰은 공문서 위조, 검찰, 경찰 사칭, 한국 계좌 범죄, 한국 서버 사용 등 미국 경찰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 미국과 한국의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양쪽 국가에 모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 경찰도 신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향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혹은 개인정보가 악용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전피해 발생 시 즉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은행 고객센터로 즉시 전화하시고요. 보통은 24시간 연락이 되니까 바로 1초라도 빨리 전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미 보내서 나는 이미 틀렸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송금된 금액이 이미 넘어갔다고 해도 상대편 계좌가 아직 출금 전이라면 동결이 가능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거의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분이라도 빨리 요청하셔야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했던 걸 기반으로 퀴즈를 3개만 낼 건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때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힌트, 어디로 전화하셔야 돼요? 네. 네? 경찰에. 네, 맞습니다. 경찰에 전화하셔야 되고 공식 번호로도 다시 한번 확인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경고 문구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급해요.
급하다. 맞아요. 지금 빨리 하셔야 되고. 네. 전화 끊지 마시고 조금.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사관이다. 영사관. 가족한테 여러 가지 네? 가져가게 그것도 맞아요. 근데 오피셜하게 말하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당장 어떤 게 발부됐다, 어떤 거 연루됐다, 라고. 맞아요.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해요. 그 긴급한 상황을 만들어서 불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될까요? 맞아요. 경찰서, FCC 맞아요. 그리고 한국경찰 신고. 네, 이렇게 꼭 이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렇게 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보이스피싱은 의심하고 공유하고 끊고 확인하는 것. 이 네 가지만으로도 대부분 예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거는 대한민국 정부나 미국 정부는 유선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요. 뭐 돈을 보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점 꼭 기억하시고 저희 시애틀 총영사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안전정보 들어가시면 이 보이스피싱 관해서 저희가 올려놓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정보들만 한 번씩 보시고 공유해 주셔도 많은 주변 분들이 예방되니까요. 꼭 그 점 기억하시고 오늘의 세미나가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사건 사고 신고관 잘하죠?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의 부연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 친구들이 노리는 게 두 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압박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뺏기죠. 근데 그게 안 됐을 땐 얘네가 어떻게 하느냐? 저희 총상 홈페이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영장이나 이런 걸 다 보여준 다음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메신저를 깔라고 해요. 깔라고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생각할 겨를도 안 줘요. 계속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뭘 요청하냐면 본인을 확인해야 되니까 본인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라고 하면 내 사진 찍죠. 내 얼굴 나갔어요. 그러면 신분증 확인해야 되니까 내 운전면허 찍어 놔주세요. 찍어서 내보냈죠. 내 주소 나갔어요. 그러면 얘네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것을 기반으로 나중에 이게 보이스피싱인 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얘 그것을 기반으로 협박하기 시작해요. 내가 네 얼굴 알고 네 주소 아니까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있으면 왜냐면 학교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네 애들 학교 있는데 내가 이거 다 유포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마약에 관련된 거라고 이제 보통 이제 마약이나 대포 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서 너가 마약을 안 맞았는지를 봐야 되니까 팔을 찍어서 보내봐. 그리고 뭐 여기 사타구니, 요즘 주사가 이제 마약은 혈관 있는 데를 놓기 때문에 뭐 사타구니, 뭐 주사바늘 많이 혈관 이런 데니까 여기를 찍어 보내봐. 민감한 부위들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한 다음에 얼굴 있죠, 주소 있죠, 내 사진 있죠. 그걸 유포한다고 이제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응대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민감한 부분에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해서 계속 응대하는 순간 계속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인지하셨을 때는 철저하게 먼저 차단하시고 신고하시고 그리고 그 경찰이나 이런 게 협조를 하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거기에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점점 수법은 악랄해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아이다호 순회용사 갔다 왔는데 제가 요번에 또 듣도 보지도 못한 것도 들었는데 최근에 전화를 받으셨대요. 지금 가장 미국에서 민감한 게 뭐죠? 이민이잖아요. 아이스잖아요. 근데 그 H1B 갔다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H1 비자 걸리는 거죠. 저도 걸리는 거죠. 아이스에서 전화해가지고 야, 네 비자에 문제가 있으니 네 정보 빨리 내놓으라고 전화가 왔대요. 그게 미국 사람이죠. 이게 한국 보이스피싱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범들은요,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민감한 것들을 건드려요. 그러면 내가 의심을 못해요. 심지어 제가 전화 받았어도 그거는 의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다시 한번 확인은 해보겠지만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전화를 끊고, 왜냐하면 아이스든 어디든 전화로 하지 않아요. 전화로 하는 내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일단 알았다. 그리고 끊은 다음에
그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질문하는 데나, 그죠? 공식 홈페이지에는 나온 전화번호를 전화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그 조담비 실무관이 많이 강조했는데, 전화번호 찍히는 것을 위조할 수 있는 거지, 그 전화번호를 얘네가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초상권 번호 같은 경우에 206441의 1번부터 4번이잖아요. 근데 그 번호가 찍히게 날 수 있어요. 내 핸드폰에 찍히게 날 수 있는데, 그 사람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걸면 저 영사관에 걸려요. 그러니까 모든 피싱은 그 번호는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끊고 그 번호를 확인해서 다시 걸면 그 단체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고요. 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이스피싱 넘어가고,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폰 중독과 치매 관련해가지고 또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요. 우리 그 최정희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원장, 최정희 클리닉의 원장 최정희입니다. 오늘 좀 이렇게 무섭다고 하면 무서울 수 있는 이런 사이버 범죄 이런 얘기를 하셔서 사실 치매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오픈할까 시작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우리 뇌는 되게 단순하지만 복잡한데요. 한번 데미지가 가거나 또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 요즘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또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는 또 집중력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우리 대체를 쓰는 건데요. 우리가 하루에 사실 얼마나 많은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카운트하신 분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정신의학 박사인 안데르스 한센이라는 박사신데요. 그분이 인스타브레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우리가 하루에 2,600번의 스마트폰을 만지고요. 3시간 동안 폰을 보면서 깨어있는 동안 10분마다 전화기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 중에도 3명 중에 1명은 한밤 중에도 계속 이렇게 전화기를 보고 또 심지어 청소년의 50% 넘는 퍼센트가 밤에도 계속 이 스마트폰을 전화기를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스마트폰은 되게 편한 거예요.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 데서나 뉴스를 들을 수 있고 아무 데서나 뱅킹을 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통화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되게 좋은 건데요. 이것이 우리 뇌에서는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이 나오는데요. 이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폰, 특히 뭐 여기 페이스북이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를 만든 창설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을 중독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까? 그러니까 이 소셜미디어 이런 거를 만든 사람의 취지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편하고 또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중독시킬 수 있을까라는 게 바탕이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적으로 인간들을 중독시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뇌는요, 사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즉흥적인 세상이 있고요. 또 보상을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뇌 앞에 그 중추 그 전두엽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전두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생각과 또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은 그 앞에 있는 그 전두엽에다가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걸 나오는데요. 그거를 많이 나오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뇌는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도파민을 더 요구하게 되고 도파민을 요구하다 보면 그 참는 능력, 이런 즉흥적으로 왔을 때의 도파민, 기분 좋음, 그거를 더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예를 들어 맛있는 과일을 먹겠다 그러면은 나무나 산에 가서 열심히
채집을 하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내가 맛있는 달콤한 과일을 먹고요. 또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사냥을 해서 결국에 노력을 통해 맛있는 고기를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머리는 그렇게 인류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요. 노력을 하고 그거를 욕구가 있으면 욕구를 느끼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뇌로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발달해온 1만 년 동안 발달해온 뇌의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욕구가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 디지털 시대가 된 거죠. 내가 막 뭐를 궁금한 게 있어요. 옛날에는 공부를 하고 책을 찾아보고 주위에 아는 사람을 해서 노력을 해서 딱 답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바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검색창에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사실 너무 편하고 좋지만 그게 바로 우리 뇌를 혼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충동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특히 뇌가 그런 보상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욕구를 하는 것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의 머리는 점점 더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바로 보상을 받지 않았을 때는 더 신경질적으로 변하면서 그걸 통해서 지능이 더 떨어진다고 하고 있고요. 또 요즘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멀티태스킹이라는 건데요.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TV를 봐요. 영화를 보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강연장에 오시거나 어디에 무슨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를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싶지만 대부분 사람 어때요? 폰을 꺼내서 뭔가를 봅니다. 뭔가를 쳐다보고 그리고 집중을 하는 것처럼 또 앞을 보고 TV를 볼 때도 TV를 보지만 손에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멀티태스킹이라는 건데요. 우리 사실 머리는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이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야외에서 우리가 인류가 발전을 할 때 내가 사냥감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뒤에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위를 돌아봐야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이렇게 잠재적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파민이 일단 나오는 거는 우리 몸에 어쩔 수 없는 생체적인 그런 호르몬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할 때 사실 도파민이 나와요. 내가 TV를 보면서 이 폰을 할 때 사실 기분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두엽은 사실은 더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집중 못하고 저걸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도파민이 쉽게 나올수록 이 뇌는 중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 같은 중독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한번 딱 마약을 넣었을 때 도파민이 쫙 하고 나오기 때문에 머리는 그걸 더 원해요. 쉽게 도파민을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머리에 주게 되면 결국에는 전두엽이 더 많은 도파민에 너무 많이 익스포즈 돼서 일단 주의력이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이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 순발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다 배웠잖아요. 빨리 전화를 확인하고 하고 사실 그거를 하려면 이 머리에서 해줘야 되는데요. 그거를 벌써 전두엽이 많은 데미지를 받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강의 와서 들어도 실제적으로 똑같이 당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내가 의지가 없어서 아니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두엽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두엽을 이 앞쪽에 있는데요. 전화기 TV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전두엽이 이제 과부하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점점 전두엽이 집중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켰을 때 시험 성적이 훨씬 낮게 나온 거예요. 한 예를 들면 공부를 할 때요. 손 안에 그러니까
그냥 전화기를 여기만 옆에다 놓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어요. 그 학생과 전화기를 다른 방에다 놔두고 시험을 봤어요.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놀랍게도 점수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화기를 하지도 않고 여기 옆에다 놓기만 했는데도 머리에서는 아, 내 전화기가 여기 있구나. 언제든지 난 도파민을 받을 수 있어 하는 거에 도파민을 받을 수 있어 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전두엽이 막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나는 이걸 도파민을 빨리 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자꾸 집중력이 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머리가 그걸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단순하게 나 자신만 내 머리 능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영향이 있는데요. 이 도파민이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그거는 행복함, 막 정말 희열을 느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내 자신감, 나의 자아를 느끼게 하는 것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세로토닌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험을 해봤는데요. 그 세로토닌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 약이라고 사실 지금 많이 말을 해요. 그 세로토닌 약인데, 그거를 원숭이한테 먹여봤어요. 원숭이한테 세로토닌을 먹였더니 그 원숭이가 자신감이 늘어나면서 결국 세로토닌을 먹은 그 원숭이가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 원숭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세로토닌의 하나로 자신감이 늘어난 거죠.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세로토닌이 좀 줄어듭니다. 왜냐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 세로토닌이 점점 줄어들면 걱정, 불안, 엔자이티라고 하죠. 그게 사실은 도파민이 많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크래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슈거 크래시 이렇게 난 게 막 단 거를 먹으면 기분이 좋은데 도파민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세로토닌이 적어지면 크래시가 오면 그때부터 불안하고 그때부터 엔자이티가 오는 건데요. 그게 바로 우리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지금 소셜미디어에서 그 증상이 많이 일어나요. 내가 뭔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자꾸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게 있네? 하다 보면 불안이 오고 우울증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과대하게 소셜미디어에 사람들이 자기 사진을 넣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더 많은 우울증이 옵니다. 지금 어르신들도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오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요. 실질적으로 특히 청소년들의 우울증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진단받는 10대들의 그 확률이 아주 많이 높아졌고요. 또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옵니다. 이게 옛날에는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왔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뇌과가 잘못된 이 호르몬의 변화로 젊은 사람은 30, 40대에도 지금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SNS 사용을 하는 50% 이상의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고요. 열등감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청소년들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 자체가 바로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 이 호르몬의 영향이 가장 큰 거죠. 우리가 이 아까 말씀드린 그 학자가 이거를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게 바로 다행히도 우리 인간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충동적 우리가 말한 도파민 그리고 렉 오브 세로토닌 적은 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몸에 살 수 있느냐 바로 움직임입니다. 이거는 약간의 좀 테스트인데요. 이 스튜어트 검사라는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 노란색이라고 써있죠. 근데 색깔은 어떤 거죠? 빨간색. 맞아요. 이게 테스트인데요. 이 테스트는 이 그림을 보고 색깔을 먼저 말을 하고 거기에 있는 글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red라고 잘하면 red인데 그린이고요. red 색깔은 연두색, 글씨는 red. 이런 거를 쭉 읽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뭐 핑크, 옐로우 옆에 있는 거는 뭐 오렌지 핑크.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테스트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해봤는데요. 이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한 거예요. 일단은 스마트폰을 놓고 해보세요. 스마트폰을 옆에다 놓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6분 정도 운동을 시킨 거예요. 그냥 걷는 거죠. 뛰고 걷고 해보세요 했는데 놀랍게도 6분 후 움직임을 한 다음에 이 테스트를 봤을 때 정보가 정확했고요. 속도가 아주 빨랐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사실은 우울증이 많으세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몸이 약해서 사실 그것보다 이 전화기 때문에 더 많은 우울증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걸 봄으로 인해서 내가 처음에는 정보를 얻구나, 내가 몰랐던 걸 알 수 있네, 이런 기사가 있었네 하지만 그쪽에서 빠져들음으로 인해서 점점 도파민은 더 나아가지고 이 정상적인 뇌의 사진을 보면 저 그린 여기 녹색 있죠. 그게 바로 알파라는 뇌파인데요. 사실 인간이 알파 뇌파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안정적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더 생각도 클리어하게 하고. 근데 스마트폰을 보면 저 파란색이 보이죠. 알파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극적인 거. 이 특히 안쪽 내가 사고하고 느끼는 그런 곳에 더 많은 알파 이 반응이 적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바로 치매가 오는 거고요. 자신도 모르게 내 자신이 나를 치매를 일으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쪽에 이 프론탈에서 하는 이거는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그냥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옛날에는요, 이 나이가 지금 똑같이 60대인데요. 옛날 몇십 년 전까지 6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러셨어요. 딱 봐도 60대 할아버지 다 그냥 이렇게 막 다 그냥 몸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사실 70세, 80세 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정말 수트에 멋있고 막 누가 60대, 70대 내 10년, 5년 안에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문제는요,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건 아는 거예요. 100세 시대니까 내가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 혈압도 관리해야 되고, 당뇨도 관리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하지만 뇌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치매 환자가 엄청 많고요. 실제적으로 건강 체크업은 하지만 치매 체크업은 잘 하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이 쇼츠, 그리고 보는 이 SNS로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까지 치매가 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요. 요즘 젊은 사람이 많은 게 명츠하이머라고 말해요. 젊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알츠하이머라고 들어보셨죠? 젊은 사람, 명츠하이머. 젊은 사람 저희도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저도 요즘 깜빡깜빡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선생님 지금 나이가 그러시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 체크리스트인데요. 사람과 대화할 때 거의 메신저나 메일로 주고받는